실제로 제 손으로 하수구에서 아이를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애가 죽어서 태어나자마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절망감까지.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밥만 주면 될 줄 알았는데. 홍터뷰. 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주면 저 사람이 받아갖고 생활을 하면서 그거에 익숙해져서 일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 약간 이제 자기 합리화기도 하지만 그래서 돈을 안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게 제일 1차원적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고민은 다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노숙인들을 자활이라는 어떤 목표까지 이르기는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는데 이르기까지는 되게 힘들 거잖아요. 네. 가족 중에 말썽 피우는 사람만 있어도 근가족이 힘든데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돈도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것 같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어떤 자활이라는 게 가능한지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을 자활시킬 수 있나요?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실제로는 밥 주는 걸로 다가 아닐 텐데 어떤 스텝으로 이어나가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하면서 제가 이분들의 인생을 만나고 깊이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이해하게 된 부분이고, 그러면서 어느새 이제 저희 방학집을 가지게 된 프로세스가 이제 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길거리에서 태어나는 분들이 노숙인들 중에서 거의 60% 70%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청량리 가는 쪽에 제 기억 다리 밑에 보면 6살짜리, 8살짜리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60대의 노숙인 아버지와 30대 초반의 정신질환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소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고 다 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 둘이 그 다리 밑에 공동체가 한 15명 정도가 있어요. 그 노숙인 공동체가, 불황인 공동체라고 하죠. 그 아이들 둘이 이 공동체를 먹여 살려요. 출퇴근 시간에 경동시장, 제기역, 이 집 주변에 가서 앵벌이를 해요. 그래서 밥을 사고 뭐 해서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한 4,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는 게 뭐냐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60, 70%가 길거리에서 태어나는 분들이더라고요. 되게 좀 충격적인 얘기 같은데 네. 그렇게 출산을 하면은 이제 임산부가 좀 이렇게 안전하게 있어야 되기도 하고 출산 과정도 쉽지가 않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반인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세계가 서울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현실이니까. 실제로 제 손으로 하수구에서 아이를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날씨가 되게 추운 날 뜨거운 페트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신문지로 둘둘둘 말아서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일을 해요. 영하 10도만 떨어지면 바하밥집 스태프들 전체가 저희가 비상이 걸려서 그 일을 하는데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저희가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추운 날 되면 청계천가에 가면 일반 생활 하수들을 다 모아서 흘려보내는 큰 맨홀이 있어요. 근데 한겨울이니까 이제 여름철이 아니니까 거기가 이제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그 터널 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로 거기에 누가 거의 들어가냐면 애기 엄마들, 깎는 애기를 안고 있는 애기 엄마들, 임산부,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도 처음엔 그건 몰랐는데 그 안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랜턴을 켜갖고 들어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있고 하나를 이렇게 여자가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뭐야 그랬더니 애기래요. 그래서 봤는데 금방 태어나서 태틀 떼지 않은 아이를 그 하수구에서 낳은 거예요. 영하 18도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만져보니까 애가 벌써 차디 차요. 죽은 것 같아. 그래갖고 막 119에 신고하고 112에 신고해서 불이 나게 고대 응급실로 갔는데 고대 응급실에서 안 된대요. 엄마가 이제 정신 조현병 있는 엄마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해서 그럼 담요만 안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가 생명이 없는 것 같대요. 죽은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애가 죽어서 태어나자마자. 와, 저한테 너무 충격이고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대부분의 여성 노숙인들은 정신조현병이나 정신질환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저도 남자지만 그 남자들의 성이라는 건, 수컷의 성이라는 건 뭐 어디 가도 노숙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여자들이 돌아다니면 그냥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정신이 없어도 배가 고프면 뭐 빵 하나 주고 뭐 밥 한 번 사주고 그렇게 뭐 길거리에서 잔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 애가 생겨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 뭐 병원을 가겠어요, 뭐를 가겠어요. 그냥 그러다가 그냥 배부르게 낫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무 막 진짜 사람인데 들짐승도 아니고 진짜 막 근데 서울이 막 이제 이 가운데 이런 야만의 세상이 있고 막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일어나면서 충격적이었고 막 그래서 그때는 사실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절망감까지도 막 생기고 이랬어요.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밥만 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뭘 제가 깨달았냐면 우리가 장애도 등급이 있잖아요.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있는 것처럼 노숙하시는 분들도 자활이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서울역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는 이제 불황인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 있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노숙인으로 태어나 길거리에서 잠깐 젊을 때 힘이 있어서 뭐 노가다를 한다든지 뭐 기술이 있어서 먹고 살아도 결국 그런 분들은 길거리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신적으로 저희가 중증 장애라고 분류를 해요. 그러다 저처럼 사업하다가 잠깐 안 되고 가족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6개월, 1년 좀 도와주면 금방 자활이 돼요. 그런데 이 재활과 자활을 저희가 이제 구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사지 멀쩡해도 영원히 어릴 때부터 완전히 정말 잘못돼 갖고 왜 먹어야 되는지, 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지, 밥은 배고플 때 먹는 거야. 뭐 이런 거,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게 완전히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장애로 분류를 하죠. 장애는 자활이 안 되거든요. 재활로 계속해서 치료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굶어 죽지 않게, 사고 치지 않게,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들한테 좀 예방 차원에서 제가 고민이 늘 그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기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사람들을 노숙이라고 하는 강물에 떠다 미는가? 상류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 시기부터 뭐 부모가 없는 보육원에서 도망쳐 나온 애들도 있고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다 부모가 깨져 있는 부모도 있고 이런 아이들 그런 청년들을 저희가 발굴해갖고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리커버리 센터라는 거를 예방사업으로 만들었어요. 뭐 10중 8구는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우리 밥집에 손님으로 올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 저희가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이 친구들을 자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바하밥집 식사하시러 오는 분들 중에서 50% 이상은 자활해서 스스로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들의 인생을 이해 못하고 사지 멀쩡한데 왜 일을 못해? 아니 노가다 일당만 나가도 7만원 8만원 버는데 왜 못해? 근데 그분들은 그런 DNA가 없어요. 그런 세계가 없어요.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 이런 것들 자체가 없어서 교육을 시키고 뭐를 하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10년 넘게 해봤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약간 영적 장애의 분류로 이렇게 놓고 이제 조금이라도 그 노숙의 기간이 짧은 분들, 가족을 경험했던 분들, 공동체의 따스함을 경험했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동기도 제공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냥 지금도 그 겉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가까운 지인들도 그런 얘기 하죠. 야 사지 멀쩡한 놈들 밥 줘갖고 일 더 안 하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해줘. 네 눈에는 사지 멀쩡해 보이지 내 눈에는 저 사람들 팔다리도 없는 사람들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 그러면 어떤 자활로까지 조금은 어떤 게 있는가? 바하밥집 책에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썼는데 1단계는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들 1단계 생존.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그런 단계보다 조금 나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대표님 일하고 싶어요.
대표님 제가 어려울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뭐 아무데도 저를 써주는 데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면담을 한 후에 방을 하나 얻어드려요. 고시원이나 여유숙 같은 걸 하나 얻어드려서 6개월 정도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를 거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고 6개월 동안 저희하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신과 선생님하고 이제 연계가 돼서 예원 정신과 의원이라고 하는 데서 대부분의 이제 멘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검진을 받아서 이분은 뭐 조울증이 있고 조현병이 있고 병이 있다 이러면 치료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런 것이 없이 이제 이분들한테는 어떤 의지적으로 좀 이렇게 자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다 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알코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죠. 그래서 28일 정도 금주를 이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금주를 저희가 시켜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저희가 이제 멘토가 붙어서 숙제도 내주고 같이 이제 뭐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미술 치료도 하고 음악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과정을 끝나면 그 다음 단계. 이제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방을 얻어주고 28일 동안 그 치료를 받으면서 그 다음 단계는 밥집에 와서 밥을 하는 것들을 돕게 하고 양파를 까게 하고 이런 일들을 조금씩 시키고 그렇게 해서 6개월 과정이 저희 안에서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수료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우리 안에서가 됐든 이제 바깥에 저희가 부탁을 하든 해가지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잡을 먼저 하나 만들어 드려요. 주로 이제 처음에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뭐 이런 것들부터 시키고 또 학교에서 뭐 청소하는 거 이런 것들도 시키고 그래서 꾸준하게 약속을 지키는 법을 저희가 좀 알려드려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이렇게 잘 하시죠. 근데 3년에서 5년 사이에 꼭 한번 사고를 치세요.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익숙하지 않고 너무 무례한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술도 이제 먹고 싶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생겨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루에 3끼 먹는 게 해결이 되면 너무, 그리고 사람 대우받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는 거, 거기 왜 하얀 와이셔츠에 사원증 이렇게 메고 하는 게. 너무 그런 사람들 보면 딴 세계 사람들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할 때 와이셔츠하고 사원증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한 번, 두 번 감동이죠. 그 매일 차고 있으면 무슨 감동이 오겠어요. 그럼 3, 4년 지나고 나면 다시 술을 찾게 돼요. 그분들이. 그럼 이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 사고를 치면 떠나요. 근데 1, 2년 또 생활을 해보면 또 다시 돌아와요. 이게 이제 반복이 돼요. 계속.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변하는 게 조금씩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하거든요. 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치고 올라갔을 때 요 치고 올라간 점들을 쭉 이으면 완만하게 자활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 한 10년 정도 하면서 자활률이 저희 기관에는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프로테이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애틀에 가서 한 70년 된, 40년 된 이런 단체들하고 그런 사례들 같은 거를 공부를 했는데 저희 사례가 한 80% 정도라고 했더니 되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한 4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는 마약이라고 하는 더 큰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결국 궁극적으로 혼자 살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저희가 마을에서 이제 37명이 모여서 산다고 했잖아요. 각자 그냥 결혼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그분들을 중간중간에 끼워갖고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그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마다 모이는 그 공동체가 있어요. 그냥 모여서 저녁 먹고 수다 떨고 이러는 공동체예요. 근데 거기서 같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게 지금 37명은 저희가 교회의 형제자매들이고 지금 나머지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뭐 10명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40명에서 50명 정도는 이제 저희가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8, 90명 정도가 이 한 마을에서 사신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우리 손님들의 자활하고 재활하고의 단계는 저희가 단계별로 다 나눠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단계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